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출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5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코픽스 금리가 뭐죠?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번 딱 고시를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5월 코픽스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3.56%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3.44%였는데 0.12%포인트 상승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0.12%포인트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픽스 금리 발표될 때요, 단기 코픽스도 매주 발표가 되는 걸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6월 14일 기준으로 3.71%입니다. 얘가 시차를 두고 신규 코픽스에 적용되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그 추세가 계속 더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도 3.5%대인데 얘가 만약에 단기 코픽스 흐름대로 3.7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더 올라가네. 이것이 전세나 매매 수요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코픽스 금리가 올랐을까요?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매파적인 통화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채권금리를 끌어올렸고 이 채권금리가 대한민국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자, 국채 1년물 같은 경우 이제 얘가 금융채 1년물과 연계가 되고 이 금융채 1년물이 대한민국 예금금리와 연계가 되죠. 자, 금융채 1년물은요 연중 최저치 3.2에서 3.5%로 올라갔고요. 특히 뭐가 많이 올랐냐? 국채 5년물이 많이 올라갔어요. 연중 최저치 3.09%에서 3.6%까지 0.5%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채권금리가 오르면 금융채 금리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예금금리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5대 은행의 예금금리 한동안 3.4에서 3.5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현재 3.75에서 3.8까지 많이 분포가 된 상황입니다. 확실히 예금금리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특히 부자들이 선호한다는 한전채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자, 이 한전채 지금 최근 금리가 얼마나 나온다? 4.16% 정도 나옵니다. 엄청 높죠? 4%가 넘어요. 얘는 한전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물까지도 있거든요. 10년물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4%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이 분명히 장기 채권을 사기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용환의 총재, 제롬 파월 의장, 라가르드 ECB 총재 모두 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통화정책 담당자가 매파적인 발언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예요. 말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시장이 인식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장기 채권을 사기가 나쁘진 않더라. 왜? 계속해서 통화정책 담당자 입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이때가 절호의 기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당장 돈 쏴두고 장기 채권 사야 할까요? 좋죠. 자, 보세요. 한전채 금리가 4.1%가 넘어요. 기준금리 3.5%에서 그 정도 채권 수익률 나와야 된다고 보죠. 자, 근데 기준금리가 언젠간 2.0%까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한전채 금리 4.1% 계속 이자를 받고 있으면 잘 샀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아니, 금리가 낮아질지 어떻게 한다고? 한국은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해요. 이건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라는 건 뭐에 연관이 된다? 물가와 성장률을 고려해서 측정이 되거든요. 저성장은 저물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물가는 저금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례적인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매수하기가 적기라는 거예요.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산 채권 저금리 때 대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싸들고 사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만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좋은 금융상품 많은데. 금융상품은요, 레버리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본금만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부동산은 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레버리지는요, 부자들의 친구라고도 불려요. 부자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자, KB금융에서 발표한 2020년 부자보고서에서 총자산의 56.6%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KB금융에서 자기네들 고액 자산을 맡긴 대상자를 해서 조사해서 이 정도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총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레버리지 때문이죠. 레버리지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06년 1분기부터 2021년 상분기까지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수익률이 4% 나온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전채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보유현금 내가 5억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전채 5억 원 매수하는 거하고 보유현금 5억 원하고 전세보증금 5억 껴서 아파트 10억짜리 매수하는 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수익률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투자금 대비 수익률 아파트는 8% 나오는데 한국전력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4.1%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아파트는요, 시간이 갈수록 전세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자금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 수익률은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채권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고요. 부자들이 채권보다도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기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요,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나는 돈을 빌려서 투자 자산을 샀다. 금융위기 후 3천억을 빌려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그 이후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내 이자도 저렴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서 나는 부자가 됐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지만 부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산다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핵심 요인인 거죠. 아니, 집값 하락하는 리스크도 있잖아. 다시 2차 폭락하면 어쩌려고 그래? 자,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예금금리가 3.7, 3.8이잖아요. 이게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근데 아파트 값이 이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10에서 20% 반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현재 예금금리 3.8에서 이 정도 반등했는데 예금금리가 3%, 대출금리가 3.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수요가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가 더 낮아져서 예금금리가 2%가 되고 대출금리가 2.7%가 된다 보겠습니다. 지금과 또 다르겠죠. 이 대출금리가 2% 중반이 됐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때도 채권이 좋고 예금이 좋다고 예금에 맡길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위험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예금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레버리지를 끄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5% 고금리에서 해야 할 일,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곳, 그리고 호재가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게 내 집 마련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출을 받으면 너무 금리가 높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금리 높죠? 지금 이번에 다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3% 대출 금리는 좀 많이 사라지고 한 4%대가 보편화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대출금리가 높을 때, 대출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는 거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왜? 저희 쇼킹 부동산 모토가 거꾸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돼요. 물론 지금 대부분 은행이 어떻게 돼 있다?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한 4.5% 잡고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한 3.8에서 3.9 정도 잡거든요. 그럼 사람들 뭐 선택해요?
고정금리 선택하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금리 상품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가장 저렴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근데 카카오뱅크도요, 이게 좀 신청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낮은 금리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세요. 뭐 3.8이든 3.9든 4.0이든 일단 대출을 받으시고요. 나중에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한 1.2%를 적용해요. 3년 동안 적용하죠. 3년 후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그럼 한 1년 있다가 금리가 낮은 걸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대출금리가 분명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올 연말 12월 달부터 이제 원스톱 대환 서비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더 유리한 대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은 높은 금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대출을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희가 6월 16일 멤버십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자,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주3회 멤버십 영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거기서 무슨 내용을 주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하락률, 호재가 있는 단지 중심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권에서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수도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접근해야 되는 가격대에선 저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